현대사회 이해 제10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강의 계획이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부분에서 미시경제를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에 들어와서 오늘이 3주차가 됩니다. 첫 주에 경제 기초이론들을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경제 주체별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미시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거시경제를 공부를 하면 4주로서 경제 부분을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진도로 이제 최대한 우리가 진도를 나가 보겠지만, 오늘 이제 미시경제 부분을 다 못하면은 이제 다음 주로 조금 늦추어서, 또 거시경제가 또 그 다음 주로 늦추어서 이렇게 조금 강의 계획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공부하는 이 미시경제 부분이 가장 좀 이론적이고 좀 이렇게 계량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그 교재나 다른 그 자료들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경제학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번 학기에 우리 경영학과에서 경제학 원론 시간에 경제학 원론 과목이 지금 개설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경제학을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수업을 듣고 이제 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경제학 원론이나 아니면 뭐 경제학 개론이나, 그다음 이번 학기에도 내가 월요일 날 지금 개설되어 있는 과목 사회와 경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좀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여튼 경제학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도 또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시경제가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할 거시경제는 물론이고,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이제 경제 기초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미시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에 대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역시 이 부분은 바로 그 수요 공급의 법칙에 관한 내용들이죠.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어떻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제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그 변수 간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함수 관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회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죠. 그 두 변수 사이에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어느 것이 독립변수고 종속변수고 뭐 이런 걸 정확히 우리가 분간하기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어떤 그 계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도 없는 그런 함수관계는 더욱더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관관계 정도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과학이고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두 개의 변수가 바로 이 가격과 이 수량이죠. 그러니까 프라이스와 퀀티티, P와 Q와 이 상관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X축이 이제 독립변수고 Y축이 종속변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함수관계가 되는 것이고,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그러니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런 관계가 정확하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가격과 거래량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분명히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어느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격과 거래량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더라, 상관관계 정도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 가격이죠. 주로 중요한 것은 가격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래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격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경제학에서 독립변수는 이 가격 P가 되는 것이고 종속변수는 거래량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공급 곡선은 이제 정비례 관계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제 수요 곡선은 이제 반비례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가 교차하는 이렇게 양날 가위, 가위죠, 가위. 이 가위처럼 생긴 양날 가위가 이런 이제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래량도 물론 거래량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가격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사실은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수요하고 공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물론 가격이죠.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게 돼 있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론 그 정도는 다릅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은, 가격의 등락에 수요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치품이나 이런 기호품 같은 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민도, 민감도를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뒤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탄력성. 어떤 상품들은 그 가격의 수요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상품들은 영향을 덜 받는 게 있다. 이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지. 수요와 수요 계획을 우리 보면은 수요라고 하는 것, 퀀티티, 다시 말하면 디맨드의 퀀티티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상품에 대한 경제 주체의 욕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품에 대한 경제 주체의 구매, 소비 욕구, 이게 바로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는 이제 욕구니까 니드죠. 니드고. 수요도 두 가지가 있다. 가수요, 막연한 수요고, 그 다음에 유효 수요, 구체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점심에 대한 것은 유효 수요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수요가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유효 수요라고 하고, 가수요는 좀 막연한 수요죠. 내가 앞으로 이제 돈을 벌고 굉장히 많은 자본 축적을 하면 언젠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하겠다. 뭐 이런 좀 막연한 수요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가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를 크게 이제 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희소성에 따라서 경제인의 가격이 성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최소의 소비로 최대의 효용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경제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적으로 사실은 수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격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구매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만큼 소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수요 의사를 조절하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수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수요 계획은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그 반비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가격과 거래량 사이에 이런 반비례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에 와서 비로소 이제 수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 경제학 시대 때는 수요 개념이 없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있을 때는 공급 개념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상품의 가치를 사실 맨 처음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경제학을 맨 먼저 시작한 사람이고, 왜 상품은 사람들은 금과 은 중에서 왜 금이 비싸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금은 채굴하는데 은보다 더 많은 이렇게 노력이 들기 때문에 사실 노동량이 더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금이 은보다 비싸다 이렇게 해서 노동가치설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 손목시가 왜 벽시계보다 비싸냐, 노동가치설, 노동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왜 의자가 왜 탁자보다 더 비싸냐, 노동량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담 스미스 시대 때, 고전 경제학 시대 때는 상품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언젠가 공급을 하기만 하면 소비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전파 경제학 시대 때는 사실은 공급 개념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직 수요 개념이 뭔지 아직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고전 경제학 시대 때 와서 사람들은 이렇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사, 뭐랄까, 효용, 이게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은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곡선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 곡선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공급 곡선은 이미 아담 스미스의 그 고전 경제학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거고 신고전파 시대에 와서 비로소 수요 곡선이 그려짐을 해서 수요 공급 곡선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한 거죠. 고전 경제학 시대 때는 수요 곡선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신고전파 경제학 시대 때 와서 비로소 이 가위가 한 날 가위가 아니고 양날 가위, 두 개의 그 가위가 됐다는 거죠. 자, two-bladed scissor 이렇게 말하는 거지. two-bladed scissor, 그러니까 양날 가위가 만들어진 게 바로 신고전 경제학이다.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수요 법칙은 뭐냐? 지금 말한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은 반비례한다고 하는 게 수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Dmand라고 하는 수요는 P, 프라이스, 가격의 F, 함수라고 하는 거죠.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지. 가격이 독립변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수요 곡선을 그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거래량을 가지고 그 수요 곡선을 그리면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독립변수가 가격이라는 거. 그래서 D는 FP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수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수요 법칙 예외. 지금 말한 것처럼 수요는 대체로 이와 같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은 반비례한다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예외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그 가수요라고 쉽게 말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가수요 현상이 있어요. 가격이 오를 것이 예를 들면 아파트 값이 계속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사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걸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로 가수요. 우리 이거는 이제 영어로 imaginary demand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매점 또는 투기라고 그래요. 매점 매석, 그러니까 매점이 홀딩, 투기를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를 걸 생각하고 투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수요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거죠. 지금 김장식이 다가왔어요. 배추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러면 이제 싸니까 사람들이 배추를 많이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더 내릴 걸 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 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수요가 오히려 더 감소하는. 그러니까 이제 배추가 안 팔리는 거죠. 이런 열등제. 이런 것들이 바로, 수요 법칙의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상품들은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이제 반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반비례하는 정도가 상품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탄력성이다 이렇게 일라스티시티 이렇게 말하죠. 우리 통계학에서는 민감도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개수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우리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정의를 하자면은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민감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다시 말하면 일라스티시티 P는 델타 P분의 델타 D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기울기라는 거예요. 기울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일수록 탄력성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이것이 이렇게 완만할수록 크고 이게 가파를수록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델타 P분의 델타 D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볼 때처럼 수학은 기울기가 클수록 예민한 거죠.
그렇지. 그러나 우리 이 경제학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X축과 Y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완만할수록 그 탄력성이 큰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사치품일수록 그 탄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생필품일수록 탄력성이 적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그림이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과 수요가 변화. 수요량이 변한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수요량이 변화는 수요 곡선상에서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 자체, 총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이제 수요 변동입니다. 수요량의 변동, 동일 상품의 수요량의 변동과 여러 상품의 총 수요의 변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곡선이, 그러니까 수요의 변동은 바로 수요 곡선 자체의 상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공급을 봐야 돼. 공급. 자, 그 다음에 우리 공급을 봐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서플라이라고 하는 말은 상품 판매에 대한 경제 주체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그 다음에 공급자, 생산자의 의도를 우리는 공급이라고 말하고, 공급 계획은 supply plan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할 건지 말 건지, 시장에다 낼 건지 말 건지를 조절하는 거, 이걸 우리는 공급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공급 곡선이 나오는 거죠. 공급 곡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이 오를수록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공급은 정비례 곡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반비례였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 개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 스미스가 바로 고전경제학 시대 때 가치 개념을 발견하면서 도입한 개념이 바로 공급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전경제학 시대 때는 수요 곡선이 없이 공급 곡선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날 가위다. 그래서 one bladed scissor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전경제학 시대 때는 한날 가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신고조파 경제학 시대 때 와서는 양날 가위 이렇게 된 거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은, 공급 법칙은 지금 말한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 공급은 정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upply라고 하는 것은 FP다. 가격에 대해서 가격 함수다.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정비례 형태의 공급 곡선이 그려진다. 이게 바로 공급 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법칙의 예외. 이것도 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수요 법칙 예외가 있는 것처럼 공급 법칙도 가격 상승이 되면은 생산자들은 제품을 많이 출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걸로 보기 때문에 출하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매석이라고 그래요. 매석. 아까 매점이 있었잖아요. 매점과 매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석은 in this position이라고 해서 사지 않는, in this position to sell, 그러니까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가격이 더 오를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징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오징어가 이렇게 안 잡혀가지고 막 가격이 너무 오를 때, 이럴 때는 일단 재고품을 막 방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방출 안 하죠. 오히려 더 오를 거 기대하고 오히려 공급량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 법칙의 예외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매석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임금 가격이 상승하면 근로자한테 월급을 더 주면 이 사람들은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가에 대해서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공급이 오히려 감소해요.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법칙의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아까 이제 수요 탄력성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공급의
가격에 대한 공급의 그 민감도가 상품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상품은 굉장히 예민하게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상품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상품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탄력성 개념인데, 자, 이거는 역시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민감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 P는 델타 P분의 델타 S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공산품은 공급 탄력성이 큽니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출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공산품입니다. 반면에 농산물은 이미 생산해놨기 때문에 출하량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나 골동품 같은 총 공급량이 제한된 상품의 탄력성은 0이 되는 거죠. 아예 탄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완만하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탄력성이에요.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델타 P분의 델타 S입니다. 델타 S분의 델타 P가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기 때문에 이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가파르게 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 델타 P분의 델타 Q가 되기 때문에 델타 P분의 델타 Q 수요량 공급량이 되다 보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클수록 작은 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 곡선에서 위아래로 한 상품에서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공급량의 변화고, 총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제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공급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과 총 공급, 이게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예요. 미시경제학에서 공급은 그냥 단일 상품의 공급 곡선이 되고, 수요도 단일 상품의 수요 곡선이 되지만, 거시경제학에서 국민의 총공급, 총수요가 될 때는 이 곡선 자체가 상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상하로. 그래서 그런 상하 이동할 수 있는 그 경향을 이용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세운 것이요. 수요 곡선을 이제 조절해서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게 바로 케인즈 경제학이고, 반대로 공급 곡선을 이동을 시켜서 이제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공급 경제학이 되는 거죠. 그 내용도 이제 다음 뒷부분에서 조금 더 다시 자세히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드디어 그려진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이 그려져서 드디어 수요 공급의 법칙,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전 경제학 시대 때는 공급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신고전 경제학에 와서 비로소 수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양날 가위가 완성이 돼서 수요 공급 곡선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아담 스미스가 고전 경제학의 시장 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틀린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시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수요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보면은 일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동을 해서 균형점으로 소위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의 결정입니다. 자, 초과 공급이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여기 균형점 있잖아요. 여기 P2 요 지점이 균형점인데, 그 균형점 상이 여기서 요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요만큼 공급 곡선 여기 지점이고 수요 지점 여기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자들이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급을 줄일 거고, 이쪽에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싸니까 가격 싼 방향으로 해서 수요량을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이제 균형점 아래에 있는 요 지점이라고 그러면 요만큼 수요 지점이고 요만큼 공급 지점이니까 요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수요를 줄일 거고 이 사람들은 공급을 늘릴 거고 이렇게 해서 요 지점으로 결국 근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요 지점에서 균형점이 형성이 된다. 요게 바로 시장 가격 결정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결국은 해소됨으로 해서 결국은 요 균형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격 결정의 그 원리예요. 저희가 잘 읽어보면은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면 시장 가격이 하락이 돼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해서 초과 공급이 해소가 돼요. 반대로 초과 수요가 있으면 시장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해소가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초과 공급이 있든 초과 수요가 있든 결국은 균형점으로 이동을 해서 이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수요 공급 곡선에서의 가격 결정의 원리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 위에서는 초과 공급이, 요 아래에서는 초과 수요가 결국은 서로 해소가 됨으로 해서 균형점으로 근접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장 가격의 원리가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균형 가격 결정.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균형점, 시장의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요 지점, 요걸 우리는 균형점이다. 이퀄리브리움에서 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퀄리브리움. 균형이란 거지. 라틴어로 이퀄리브리움, 영어로 말하면 이퀄리티. 어떤 동일한 점. 자, 이퀄리브리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균형 가격 PE, 균형 거래량 QE가 결정이 되고, 이 지점에서. 그 다음에 시장 균형점의 이동. 여기서 보면은 수요 곡선이 이제, 지금 이 빨간 이 수요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공급 곡선이, 지금 파란색 공급 곡선도 위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동함에 따라서 결국은 균형점이 이동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균형점의 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의 변동, 수요 곡선이 상하로 이동함에 따라서 증가할 경우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상승한다. 반대로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도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상승한다. 이런 인식이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수요 곡선을 다시 말하면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면 경기는 활성화되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면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안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이동해서 그 가격을 이동시키고 물가를 조절하는 경제학을 우리는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하고, 공급 곡선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경기를 조절하고 물가를 조절하는 이런 쪽을 우리가 공급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 경제학의 가장 좋은 장점은 총수요를 조작함으로 해갖고 이제 전체 국민 경제적으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경기를 안정시키면 디플레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향력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좋은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케인즈 경제학이고, 반면에 그 공급 경제학은 물가도 잡으면서 이제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리고 또 공급 곡선을 또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경기는 좀 안정이 되면서 물가는 약간 올릴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넓지 않다는 거죠. 국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요런 미시경제학적인 요런 기본적인 요런 원리가 바로 국민경제가 적용하면 바로 그게 거시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학에서는 사실 1학년 때 경제학 개론 시간에 공부하는 요 수요 공급 곡선 요 원리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계속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화폐금융, 노동경제 모든 원리에다 적용시키는 게 바로 요 양날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농담으로 경제학은 요 그래프 하나로 이제 평생 먹고 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이제 계량 경제학이 나오는 거죠. 델타 P, 델타 Q 해가지고 기울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총수요, 총공급 해가지고 또 적분 개념이 나오고 미분 개념이 나오고 편미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수학에서 모든 그런 원리들을 다 여기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곡선 하나 가지고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사실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요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모든 교육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요것만 정확히 요걸 이해를 못하면 내내 경제학은 겉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이 외형상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학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들어가서 보면 기본 원리는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그런 거거든요. 자, 수요 곡선을 이동하면 지금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 거잖아. 수요 곡선을 오른쪽 이동시킨 거고 그렇게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동시키면 Q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거래량은 늘어나고 다시 막 경기는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물가가 올라요. 인플레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지금 문제 정부에서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요를 조작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 경기는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물가 부담이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고 반면에 공급 곡선은 공급 경제학은 이렇게 공급 곡선을 이동을 시키면서 경기도 활성화되면서 자 Q에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오른쪽 이동하니까 경기도 좋아지면서 물가도 내립니다. 물가도 내려요. 그러니까 경기도 좋아지면서 물가도 잡을 수 있는 일거양득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정부에서 경제 정책은 이쪽을 씁니다. 이쪽은 이제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쓰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각 나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이고 어디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요 케인즈 경제학의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급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케인즈 경제학의 이런 그 맹점을 해결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다 드러난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대기업 위주의 그런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실패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분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근대 경제학이 성립된 이후로 여전히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론은 바로 케인즈 이론이라는 것이죠. 공급 경제 이론이 아니라 케인즈 이론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경제 사상사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지금 얼핏 얘기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려면 자, 고정경제학 우리 알죠. 아담 스미스 시대 때 신고정경제학 우리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한계효용학합니다. 그 다음에 케인즈 경제학, 공급 경제학 크게 보면 이제 네 흐름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고정경제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 개념, 가치 개념을 처음 발견한 겁니다. 가치 왜 금이 연보다 더 비싸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가치 개념을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산업혁명 직후에 아담 스미스는 그 풍요로운 그런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가치 개념을 발견했잖아요. 반면에 토머스 멜더스는 그 당시 이제 인구 급증 현상에 또 착안을 해갖고 이 사람은 인구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요와 위기 경제학에서부터 출발해서 고정경제학은 이제 가치 개념을 발견했고 가치의 토대로 해서 공급 개념만 얘기했던 것이 고정경제학이었죠. 그러나 신고정경제학에 와서 이제 수요 개념이 발견된 거죠. 공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이 연보다 비싼 건 맞지만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은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수요 개념, 효용 개념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가치 개념을 발견한 거고, 이 사람은 주관적인 수요, 효용 개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게 바로 한계 효용학파잖아요.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이런 한계 개념을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말하는 그 미분 개념을 이제 적용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계량 경제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신고정 경제학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주관적인 경제학의 이런 객관적인 그 외에 주관적인 이런 수요 효용 개념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량 경제학의 토대를 닦았다 하는, 그 다음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발견해갖고 앞으로 뭐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역할 수 있는 또 토대를 제공한 쪽이 바로 신고정 경제학입니다. 그러나 이쪽 경제학들은 정태 경제학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경제학이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과 공급 경제학은 동태 경제학이에요.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케인즈 경제학을 수요 이동 경제학, 공급 경제학을 공급 이동 경제학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케인즈 경제학은 경제 성장을 하면은 인플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제를 안정을 시키면 디플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급 경제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안정과 디플레 억제를 동시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획기적인 그런 이론이었긴 했지만 적용 여지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로 지금 정리한 것이, 자, 이게 이제 고증 경제학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 공급 곡선만을 이제 발견했던 거죠. 객관적인 가치에 기초한 공급 곡선만을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나 이제 신고증 경제학에 와서는 공급 곡선에다가 수요 곡선을 이제 보태서 비로소 수요 공급 곡선을 이제 만드는, 다시 말하면 양날 가위를 이제 완성한 거고, 그 다음에 케인즈 경제학에 와서는 이 양날 가위에서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서, 빨간 수요 곡선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경기를 부양시키고 아니면 경기를 안정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경제학은 반대로 공급을 이동시켜서 공급 곡선 이동을 시켜서 이제 경기를 조절하는 이런 식으로 갔던 것이 경제 사상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내용들이 조금 난해한 그런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잘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절을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원리와 시장 가격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계량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지금 이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말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하는 곳,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 공간일 수도 있고, 요즘처럼 뭐 온라인으로 사이버상의 그런 공간일 수도 있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뭔지는 막연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뭐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내 시장만 갖고서는 이게 너무 좁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미국이나 최소한 뭐 일본처럼 1억 이상은 돼야 사실은 내수 경제가 이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상품 개발이 가능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고려해서 반드시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든다. 삼성이 뭐 신형 뭐 단말기를 만든다. 이럴 때는 국내 시장만 봐서는 전혀 어떤 수요 공급을 자기들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해외 시장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그 경제적인 강국이 되려면 최소한의 국내 시장, 내수 시장이 최소한 1억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천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애매하죠. 싱가포르처럼 아주 작은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제 이런 큰 시장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통일하면 뭐 7,500만,
그러면 이제 뭐 해외 교포고문 뭐 한 8,500만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국내 시장 내수의 토대를 둔 해외 시장 개척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 너무 좋다 보니까 해외 수요를 먼저 봐야 돼요. 국내 수요보다도 해외 수요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국내는 그 다음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의 뭐 대외적인 취약성 이런 문제점이 막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냐면 인구 많은 것이 상당히 장애 요인이었어요. 인구 많은 나라들이 후진국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브라질이나. 그리고 오늘날은 인구 많은 것이 자원입니다. 인구가 자원이고 인구가 수요고 시장이고 구매력이고 굉장한 경제 뭐랄까 성장의 어떤 토양이 되는 게 인구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인구 증강선 이제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는 그런 특히 이제 세계화되다 보니까 세계적인 무한 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국내 시장을 외연을 일단 확장을 시키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북한이 완전 통일이 안 되더라도 자유왕래로 해서 북한까지 해서 우리 국내 시장으로 흡수를 해서 인구가 최소한 이렇게 한 7,500만 정도 구매자가 수요자가 될 때 이제 독자적인 그런 경제 행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규모, 전국 규모 이런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비를 볼 때도 뭐 일반 상품 시장도 있지만 노동 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시장, 그 다음에 농수산 시장 뭐 이런 시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추상적 형태 시장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거래하고 하는 증권 시장, 노동 외환 같은 것은 이제 추상적 시장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 시장은 이제 뭐 남대문 시장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재화가 물물 교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 재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장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시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시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나눌 수 있어요. 요 다음에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시장의 원리. 시장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유 교환 어떤 구속이 없어야 돼요. 어떤 압력이나 어떤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희소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희소성이 뭐 우리가 참 얘기를 했죠. 희소성의 원리 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이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상호 이익, 상호 의존, 상호 이익을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요 물질적인 풍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자유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고 그 다음에는 이익 추구입니다. 시장은 이기심, 셀피시니시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누구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인의 과정이죠. 누구나 최소의 이익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익 추구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이기심 원리다 또는 경제인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유재산제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프라이비트.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자기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공유가 돼서는 시장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의 원리입니다. 수요자는 어떻게든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는 어떻게든 이율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경쟁을 해요. 상호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효율 배분의 원리 가능하면 이제 효율을 내는 식으로 배분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모적인 과당 경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고 약육강식 이런 규모의 경제 뭐 이런 소모적 과당 경쟁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과 자원 이런 것들이 고갈되는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이제 황폐화되는 이런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걸 조절을 합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소모적 과당 경쟁도 줄이자. 그 다음에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자.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늘려서 우리 시장이 앞으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하자. 20년, 30년 가고 시장이 이제 문 닫는 시기 돼서는 안 되고 영원히 갈 수 있게 자본주의 체제가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시장이 파탄날 그런 지경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이제 종류들 보면은 지금 여기 나눈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그다음에 과점, 독점 이런 식으로 한 네 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말 그대로 완전한 경쟁, 비독점, 멀티폴리, 이게 독점이 없어야 거죠. 멀티, 공급자 여러 명, 멀티폴리. 독점은 밑에 모노폴리, 비독점은 멀티폴리. 우리가 이걸 다점이다. 모노폴리를 우리는 독점, 올리고폴리를 과점, 멀티폴리를 다점, 마늘 따자. 다점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비독점성이라는 거죠. 서로 상품이 비슷해야 돼요. 동질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 경쟁이 됩니다. 상품의 품질이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경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 정보. 정보의 대칭성. 수요자, 공급자가 서로 간의 정보를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요자는 공급자를 완전히 알고, 공급자는 수요자를 완전히 알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완전히 대칭해야 돼요. 지금처럼 대기업은 소비자를 다 알고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고, 소비자는 대기업한테 굉장히 약자의 지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보도 대기업은 우리 소비자를 다 알고, 소비자는 대기업을 전혀 모르고,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에서는, 완전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완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 이거는 law of indifference. 무차별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고 같아야 돼요. 이게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되고,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정확하게, 등가 교환이 돼야 되고, 교환이 될 때도, 등가, 같은 가격끼리 교환이 되지. 부등가 교환, 불공정 무역, 교역,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일물일가의 법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 진입, 누구나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free entry, 자유 퇴출, free exit, 누구나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삼성이 차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냥 만들게 하고, 그만 만들래. 그럼 그만 안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민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안 된다. 차는 이제 과잉 경쟁이 오니까 삼성 자동차 시장 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존에 들어온 기아가 자동차를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기아는 살려야 된다. 쌍용을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게 또 퇴출로 이제 할 수 없게 이렇게 막는 거죠. 이게 자유진입, 자유퇴출이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현실적으로 부재, 현실적으로 이런 시장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불안정 경쟁 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 제시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이거 현실에는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이걸 목표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 경쟁이긴 하지만 약간 독점이 돼 있는 그런 형태. 완전 경쟁 시장과 독과점 시장의 중간 형태. 이거는 대개 상품이 약간 비동질성, 상품의 우열이 있다는 거죠. 삼성폰과 LG폰 사이에 품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비동질성이죠. 그 다음에 가격 이외에 경쟁 요인이 존재한다. 오로지 가격만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편법, 그 다음에 국가의 특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도적 생산자가 단기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지만 추가 공급자의 자유 진입으로 장기적 이윤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 이 독점에 비해서는 수요자 선택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과잉 이윤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점은 이제 또 단점이죠. 그 다음 과점 시장은 올리고폴리, 이것은 공급자가 2개, 3개인 소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담합이 이루어집니다. 담합, 콜루전, 카르텔, 이게 가능해요. 이제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콜루전이죠. 우리말로 하면 짬짬이죠. 두 회사가 서로 짜고 하는 거. 한문으로 하면 담합, 영어로 하면 콜루전, 카르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 바로 과점입니다. 그 과점에서는 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이 크다.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딱 하나인 경우 모노폴리. 이거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 다음에 특허권, 프랜차이즈 때문에, 그 다음에 공익과 재정 수입 목적의 전매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독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죠? 독점도 보면 자연적인 독점이 있을 수 있고, 법률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법률적인 독점이 있을 수 있고, 국가 독점이 있을 수 있고, 독점도 사실 단점이 많지만 또 장점도 있죠.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점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게 독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항상 목표로 해서 대부분은 이 독점적 경쟁 시장과 과점 시장 형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이동전화 같은 경우는 뭐 과점 아닙니까? 통신사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또 이제 사실 굉장한 경쟁 시장도 사실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장의 종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 단위, 이걸 우리는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격은 재화와 용액의 화폐 가치입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금, 그 다음에 건물의 그 지대에 대한 임대료, 렌트, 그 다음에 은행의 이자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받는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주식 같은 거, 하여튼 환율, 이런 것들이 시장 가격이죠.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품의 생산 원가, 비용,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가격에 영향을 받죠. 일단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 상황이죠. 그 다음에 결정 요인은 희소성의 원리, 그 다음에 사용 가치. 왜 이게 더 비싸냐? 금이 왜 원보다 비싸냐? 희소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용 가치, 금이 쓸모가 더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왜 손목시계가 벽시계보다 비싸냐? 희소하니까. 쓸모가 더 많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격 결정 요인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의 기능, 이런 경제활동의 지표가 돼요. 가격 변동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제활동의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유인의 제공,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들이,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생산과 공급의 유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의 경제적 역할, 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 그 다음에 시장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래하다 보니까 집적에 따라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물 교환을 거기 사니까, 함께 모여 사니까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다. 그 다음에 시장 질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정부는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걸 둬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 이런 걸 둬가지고 하여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개입 정도를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기업은 창의적, 장기적 관점에 의한 인력 개발, 기술 개발 이걸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 규칙을 준수를 하고 이윤과 공익을 조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가게는 기업과의 동반자의식을 갖고 합리적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합리성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과소비를 억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시장 기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 처음은 이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말한 거. 시장의 기능은 자유경쟁의
의한 최적의 경제활동을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 경제에 의한 이런 최적 경제를 추구함으로 해서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불완전하게 작동함으로 해서 최적 경제를 구현하는 데 실패하는 거, 이거로 이제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말한 거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독과점 때문에, 그 다음에 공공재가 갖는 외부성 때문에, 그 다음에 공공재 존재하는 것 때문에, 공공재 존재 자체 때문에, 공공재 자체가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또 너무 과잉도 문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들이 너무 가격을 너무 싸게 매기는 덤핑, 아니면 너무 비싸게 매기는 폭리, 요게 또 문제고, 그 다음에 과당 경쟁, 무정부 상태로 막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가 서로 비대칭, 독과점의 폐해는 독과점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게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고 상품이 질적으로 저하해요.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방해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성이라고 하는 말, externality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활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결과. 이걸 묶어서 우리는 외부성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 외부성 중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익은 우리는 외부 경제라고 그러고,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외부 경제는 external economy, 외부 불경제는 this economy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경제는 핀피 현상, 그 다음 외부 불경제는 님비 현상,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공공재라고 하는 거, 퍼블릭 굿즈라고 하는 거,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성, 독점적인 성격, 비배제성, 비용을 안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비분할성, 집합제라고 하는 거, 일부만 구매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세 가지 성격을 갖는 것이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국방, 치안, 소방, 외교, 도로, 공원,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입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공공재인데, 이런 공공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외부성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어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본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외부성을 이제 중립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완전 정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이죠. 수요와 공급자 사이에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 비대칭성입니다. 시장 실패 요인이 되고,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도덕적 역선택, 잘못, 거꾸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시장 실패 보완 방안, 이게 말한 것처럼 공정 경쟁 규칙을 확립한다. 독과점 규제, 이런 각종 경제적 규제를 한 거예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성의 개선, 외부 경제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고, 외부 불경제,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성을 중립화시키는, 극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계속 이익만 보고 어떤 사람은 계속 손해만 보는 이런 불공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 공급을 원활화시켜야. 자, 필수적 공공재는 선택적 공공재를 구분해서 이제 필수적 공공재는 반드시 정부에서 담당하고, 선택적인 것은 이제 반반 민간하고 이렇게 뭐 나눠 산다든지. 그 다음에 공기업, 이 공기업을 한 것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한전, KBS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도로공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기업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을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규범성을 제고를 해서, 다시 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가 서로의 의무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잘 활용을 해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구현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기능에 정부 실패가 있습니다. 정부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정부가 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작은 정부, 다시 말해 개인주의, 자유주의, 야경국가 시대를 지나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큰 정부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 독점 자본주의로 인해서 빈부격차, 노사대립, 대공황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개입,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적 정부로 와서 경제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고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독점 규제, 경쟁 원리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 재분배, 완전 고용 노력하는 이게 이제 큰 정부. 그다음 작은 정부는 정부 개입 실패, 1970년대 불황,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재정 지출의 부작용, 물가 상승, 실업 증가, 그다음에 관료제, 이익 집단, 뭐 이래서 공무지출 증가 이렇게. 정부 실패의 원인은 정부의 불안전성, 경제위원보다 정치위원을 중시한 거, 그 다음에 근시안적 규제, 그 다음에 유인의 부족, 관료제의 이기주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정부 실패 현상을 보면 정부 실패 때문에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과도한 규제, 부정부패, 정부기구 비대화, 이른바 복지병,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의 발전 저해, 정경유착, 이익 집단의 압력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정부 실패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규제 완화였습니다.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정책을 구사하고 그다음 민영화를 그다음에 이양, 위탁, 위임, 아웃소싱, 다운사이징 이런 거, 그다음 NGO를 통한 감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 현대 정부의 과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잘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 규제를 강화하느냐, 이제 규제를 완화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항상 정부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미시경제 부분을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시경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특히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좀 읽어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자료를 좀 찾아서 아니면 뭐 책을 구해서 좀 읽어보고 해서 꼭 보충을 하기 바랍니다.